토론회 좌장은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국회에서 포럼을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히 작년에 사실 과부라물 문제가 좀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국회 포럼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사실은 약간 조금 이렇게 이것이 유예가 됐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29년서부터 시작하려던 것이 31년도로 유예가 됐지만 그대로 4PPT로 가는 걸로 계속 강화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까 이윤호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잠깐 보니까 일본이 내년 4월서부터 50PPT로 시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명수 박사님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는 조속히 뭔가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만들고 이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투여될 예산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회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과불 화합물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이원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작년 전 정부에서부터 얘기 나왔던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단 용수, 공업 용수 부분에 대한 그 내용으로 계속 연계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가 SK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주제 선정을 또 이렇게 도와주신 회장님들과 또 여러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최동진 박사님이 오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한 8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토론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 순으로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늘 하듯이 환경부의 김 국장님께서는 좀 마무리로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서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경현 부장님서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부라 화물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 환경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어쨌든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설정을 환경부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직 목표 연도가 정확하게 아직 셋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과학적인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처리장에서의 과부하물 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은 R&D가 또 진행이 될 거지만 우선은 저희 이제 환경과학원에서 금년에 랩 규모로 지금 현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탄과 이온 수지와 관련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랩 규모로 지금 테스트 실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용역을 좀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스케일을 좀 키워서 그렇게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과 또 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환경과학원이 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아까 K워터의 김영숙 처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몇 마디 좀 더 보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에 대해서 발표 과정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이제 노후 관로에 대한 어떤 교체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이제 들여다보면 뭐 작게는 몇백억부터 전체적으로 몇 조의 어떤 단위의 예산이 이제 투입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보면은 노후 관망에 대해서 이 설치 후 21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노후관으로 이제
조금 우리에서는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흥미로운 그 논문을 좀 봤는데 이 북미 지역에서는 5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LA나 이런 지역은 등급을 A부터 F까지 나눠 가지고 A부터 C 등급까지는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관으로 이제 정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40년부터 110년 이상 된 그런 관들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기후 조건이나 뭐 이런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 EPA가 이게 조금 그 노후관에 대한 관리의 접근을 예방적 관리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두고 그걸 좀 표준화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좀 내용이 우리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아닌가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제 그 배경에는 이 노후관들이 그냥 노후됐다고 해서 다 이제 어떤 파열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보다는 그 내부의 어떤 압력이랄지 주변 토양의 어떤 산화력이랄지 그다음에 그 안에 염소, 잔류 염소의 어떤 농도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이제 영향을 받고 특히나 그 수격파라고 하는 관 내에서 압력이 갑자기 변하는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그런 노후관의 구조적인 약점을 이제 자극해서 이제 결국에는 파열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처장님 발표하신 스마트 관망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관로에 대한 어떤 그 AI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그다음에 그 직독직 어떤 센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파열의 위험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예방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 나가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사실 EPA는 표준화해서 이제 미국의 모든 전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뭐 21년보다 이제 더 오래된 관은 노후관으로 이제 정의하고 유수율이랄지 누수율을 이제 목표로 설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스마트 관망 관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과학원에서는 모든 거에 대한 R&D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관망에 대한 그런 관리, 특히 지금 과불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별로 없지만 과학원에서는 일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가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을 좀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이것들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되게 중요한 발표를 들은 것 같고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안전한 물 인프라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좀 하는데 네 분의 그런 어떤 발표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토론문에도 썼지만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좀 다른 측면이지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이은호 교수님 부분은 사실은 PFAS로 저희가 압축돼서 얘기했지만 EU에서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이슈가 되는 거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PFAS라는 부분이 하나의 대표적으로는 대표 주자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에버 케미칼이라고 해서 결국은 아까 위해성도 그렇고 제거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하고 너무 다른 측면이 많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배출원 관리나 하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배출원도 되게 불분명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난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PFAS로 이제 응축된 그 문제를 이제 새로운 도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일 공감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평가라는 것이 이제 위해성에 관련된 평가겠죠.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 우리 뭐 이제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4차 처리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활성탄이 됐던 아니면 오존이 됐던,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처리라는 개념도 워낙 많이 나왔었고 다른 미량 오염물질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EU 같은 경우는 뭐 PFA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플라스틱부터 해서 또 퍼블릭 헬스에 관련된 파라미터, 뭐 AMR이라든지 항생대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코비드19 검출하는 다 보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건강성 지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돌이켜 봐야 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근본을 좀 우리가 다시 보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공공성 아니면 물복지에 관련된 거라면, 제가 이원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한편으로는 경제재로서의 이제 물의 가치라고 할까요? 반도체 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지역의 산업을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을 위해서 결국은 물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거에 대한 수질이 또 다른데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명수 이사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결국 거버넌스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서포팅을 받을 때 여기에 투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뭐 물환경 쪽이나 물 관련된 상하수도 인프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 쪽도 많고, 결국 인프라에도 기재부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있는지는 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물환경 쪽이나 상하수도 쪽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는 인비저블해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이거든요. 결국 그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속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버넌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스마트 기술은 전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워크포스의 인력이 감축돼요.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고 나서 누구도 물 쪽으로 인력이 투입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상하수도 쪽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샐러리도 적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하고 힘만 들어 해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전문가적인 부분을 스마트 기술로 해서 조금 더 고급의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을 확보하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 필요로 한 거고, 결국 그런 관점에서 수자공사와 다른 곳과의 협업을 통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한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과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PFAS로 하는 어떤 그런 위해성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거버넌스가 중요한 거고, 근데 거버넌스가 시민하고 뭐 전문가하고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도 잘 조화롭게 돼야 돼요. 환경공학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방의학도 있고 이제 위해성 평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서로 합의도 되게 중요한 거버넌스를 갖춰야 된다. 그 전문가 간에 서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합의된 체계 하에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 개선은 결국은 이게 지금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수처리,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레귤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상하수도를 업셀링 전략을 좀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물 공급 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하수도에서 실제로 어떠한 가치를 더 제공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아까 얘기한 보건위생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U에서 코비드를 왜 재고 AMR을 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저는 이원태 교수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 워터, 뭐 에너지, 뉴트리언트가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다른 SOC 사업에서 그나마 상하수도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자산 관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원헬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원헬스도 사실 과학원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거가 좀 더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부처적인 요소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부차적으로 그냥 꽉 갇혀진 상황에서의 어떤 논리로는 그 다음을 좀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분 돼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회장님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환경부도 수자공사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퍼펙트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좀 시민과의 소통 부분이, 좀 피드백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좀 취약했던 소통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지 수요자가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또 불만이 있는가를 반드시 피드백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맹승규 환경공학기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토론에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서 원래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좀 나왔고, 또 이쪽 관련된 제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불환물 관련돼서 오늘 이윤호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참, 아까 우리 과학원에서 우리 김규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과학원에서 굉장히 그 나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 한강하고 낙동강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험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수상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결과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도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우리가 보면, 부산에 계신 분들,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위치라는 거예요. 거기 사시기 때문에. 여기 뭐 아리수 우리 급수장님 오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좋은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원소가 너무 좋아요. 분석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지역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기서 제가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역적으로 난 단순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유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의 재고 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 관련된 수돗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필드도 나가고 학생들하고 특히 저희는 샘플링을 수도꼭지에서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음용하는 그 시점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좀 분석을 하는데, 아쉽게도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치를 얘기하기도 좀 불편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다만 섬에 살기 때문에, 나는 도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그래요. 이분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굉장히 질 안 좋은 수돗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불암물도 같은 얘기입니다. 과불암물도 낙동강 한강에 사시는 이런 수도권 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모니터링 한다는 자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인호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이트하게 규제를 넣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 먹는 물 수질 규제를 넣으면 이것도 굉장히 큰 제 생각에 발전이고 제 생각에는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기준을 굳이 그렇게 뭐 4PPT로 하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넣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집중적인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정 지역 집중 모니터링 좀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여기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제 생각에는 유역수도 지원센터라는 게 그 취지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역수도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역마다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은 이런 과불암물, 그리고 영산강이나 전남 이런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섬 지역 같은 경우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가뭄이 걸면 유기물 농도가 5, 6 TOC 총 유기탄소로 6까지도 육박합니다. 그러면 수도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염소를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수도꼭지 틀면 한 0.2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TOC 농도에다 염소를 넣고 공급을 하면 거의 수도꼭지에서는 총트라이얼메탄 농도가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환경부가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 지자체에다가 이런 시정하라고 지침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자체 계신 분들이 여기 광역 큰 말고 지자체 중에 이런 환경부의 지침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평등,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부분, 과불암물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영수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능형 영상 감시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도서 지역이나 이런 수질 모니터링에도 접목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데는 운영도 쉽지는 않은데 이런 좋은 기술들이 그런 쪽으로 물론 이 메커니즘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정용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거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12년, 한 14년치의 어떤 그 소독부산물 농도를 봐도 이 탑5 도시가 있습니다. 경북 포항, 전남 신안, 경북 영천, 전남 진도 얘네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계속 굉장히 THM 농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유역지원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좀 투자를 해주시면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제 생각에는 거의 똑같은 수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질이 안 좋은 수질이 부족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 정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2년 전에도 들었지만 그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도 지자체가 안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요를 하긴 어렵겠지만 예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국가에 제가 토론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시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의지와 그 어떤 정부가에 대한 노력의 수준은 그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로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맹승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시 백광인 아리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시 아리수본부 백광인입니다.
많은 발표하신 교수님하고 수자원공사 처장님 많은 노력과 또 나름대로 많은 조사, 그다음에 사원의 객관성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표해 주셔서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과부라물 첫 번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적인 어떤 부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대구 구미라든가 포항 그런 낙동강 속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물에 대한 인프라를 얘기할 때는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제가 특광역시 소장 회의 가면은 낙동강을 기준해서 상류 지역과 하류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심오 있는 얘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질이거든요. 어떤 고도 정수 처리를 도입하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환경 기준에서 만족하는 수질이 좀 답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으로 좀 부분에서 조금 서울시는 사실 이래서 얘기했고 명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13년도부터 과부라물의 측정을 계속 해왔으나 원수 자체는 딱 단년도 부분에서 한 9 나노 NTO 정도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리터당 9 나노그램 정도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 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검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낙동강 수계 부분은 9개부터 39개까지 발생했던 부분이 쭉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심의 있게 제가 서울시에 이제 근무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얘기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이 법제화되는 수질 기준 마련이 감시 기준에서 수돗물 기준을 바뀌어야 된다. 그게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최일선에서 정수 시스템을 구성하고 어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부라며 조금 저감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과거에 15년도에 구미공단 지역에서 발생했던 불소산이 누출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수 사례가 됐더라고요. 기사 환경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류 시설이에요. 완충 저류 시설. 우리가 완충 저류 시설이라 하면은 가깝게 들어서 홍수 방지용이 아닙니다. 공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출되는 부분은 잠깐 저류로 임시 저류해서 그것을 공공 폐수장으로 가서 처리한 다음에 하천으로 안전하게 방류하자는 부분에서 완충 저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수 사례가 돼서 많이 확충됐으나 지금 현재 환경이 또 이게 과부람이라든가 그런 부분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부분, 수계에 있는 부분은 이것을 확충을 더 한다면은 처리 기법을 예전에 보면은 시설에 라군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조류를 시켜서 일부는 상부는 기체화시켜서 기하화시키면은 나머지 잔량 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해서 간다면은 그런 부분 쪽 한층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대체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불화불함은 단기와 장기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물 인프라 부분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잠깐 들겠습니다.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제2용수, 하천 제2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기타 그다음에 습지 지역.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8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물 이용의 15%가 대부분이 하천 유지 관리 용수예요. 대부분이 이제 친수 환경이라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하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건초했지만은 다시 펌핑을 해서 하천에서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신소화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발표하시는 부분은 이제 공업용수가 타깃인 것 같아요. 공업용수의 물 사용이 많은 부분에서 이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용을 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LID 재영향 개발 기법을 해서 불수수 블록이라든가 아니 빗물 조리죠. 그것도 물 재용이 한 축에 끼거든요. 근데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가 좀 활성화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부분에서 이제 건천화가 되어 있는 부분, 물 사용에 대해 8가지 부분이 쭉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농업용수의 작물에 물을 공급했을 때는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공업용수로 했을 때는 나노라든가 RO까지 해도 다시 보내도 재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하천 유지관리 용수는 대장균이라도 간단한 모래 여과만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기준이 좀 안전치는 않더라.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질에 만족해야지만이 공급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옆에 이제 환경부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통합적인 부분에서 수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면은 밑에서 제일 먼저 일하는 공무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다.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명수 우리 시민단체 이사님께서 얘기했던 아리수 이제 서울에 대한 경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리수 공급이 지금 음수대 같은 거라든가 시민들은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음수대 운영을 지금 26,000대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요즘 후회스러운 건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있는 부분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인교육부터 공급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한 22,000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항상 의회라든가 청결이 좀 문제더라고요. 청결. 그다음에 한 가지의 부분이 디자인의 또 수요성이 좀 지나가면은 실증은 내고 다른 걸 요구하고. 근데 예산이죠. 그런 부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업무의 개선에서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한 게 이동식 음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한다면은 수돗물에 대한 물복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평등히 해야 되고 가치를 누려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물복지에 대해서 먼저 앞장선 게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인데요. 이동식 음수대라고 있어요. 1년에 서울시 같은 건 450개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2, 3일 정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 장기적으로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 관리가 또 안 돼요.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이동식 음수대 물복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조금 연계성해서 갔음해서 지금 사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공에서 얘기한 AI 기반으로 한 상수도 노관이라든가 공급 체계, 수질에 대한 부분 정말 강력 있게 좀 봤습니다. 저희 서울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혼탁수에 대한 부분을 총력전으로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노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AI가 도입해야 된다. 과학적인 기법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땅꺼짐이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죠. 거기에 기준이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1세대관, 2세대관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 대한 종류를. 그러면 이게 닥타일 84년도 기준을 해서 녹이 나는 CIP관이라는데 그 부분은 1세대관. 그러면 2세대관은 그 위에 녹이 안 쓰는 닥타일관인데 이것을 멀쩡한 데도 있어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설한 것도 직접 평가를 해서 절단해 보면은 완전 문제가 발생한 많은 관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간접 평가라든가 직접 평가라든가 5단계 구분에서 기준이 있지만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건 소홀형 평가 기법을 다시 만들어서 더 관방 유지 관리 지침에서 나오는 부분보다 더 함축적으로 더 넣어서 세부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광인 부장님. 저도 아까 이원태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 제2용수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에 사실 그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보니까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뭐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제2용수를 이송하는 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보면 산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이 우선 급하지 않나. 아까 발표 자료에 보니까 90만 톤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산단을 만들 때,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TSMC 거기는 재활용률이 87%, 86%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차액 부분만 저희가 공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물 부족이 뭐 지난 정부 때 화천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오래된 이야기 중에 특히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 AI 정부를 표명했는데요. 거기 필요로 하는 용수 공급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가능할런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활용수 활용률이 떨어지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대만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에 육박하는 정도는 좀 기술적인 어떤 발전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미경 상하수협회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협회 이미경입니다. 오늘 발제자분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토론자님 분들 의견도 겸허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유사한 포럼이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고민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문을 좀 미리 작성해 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었는데, 그 기반해서 몇 가지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 미량 유해물질 대응 부분에 있어서 PFAS는 뭐 앞서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존 정수 처리로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역성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고도 정수 처리에 대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로 그 처리되는 용수의 양은 한 전체 한 49%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수의 정수장들이 고도 정수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윤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다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선이지, 물 문제는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토론회를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미국의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미국은 이제 여러 용수 공급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메리칸 워터웍스라는 데서, 얘네는 이제 요금을 지자체 결정이 아니라 이제 공공서비스위원회라는 데다 필요한 요금들을 요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요금에다 반영시키는 식으로 하던데, 최근에 31조 5천억 정도의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메릴랜드라는 지역이었는데 한 620만 명 정도 공급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투자로 인해서 우리는 고객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이제 앞서서도 아마 다른 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처리하고 공급하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데 우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만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어필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물재 이용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환경 포럼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 이용 체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재이용은 이 수자원 다변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재이용률에 대해서는 뭐 한 우리가 물재이용 기본 국가 물재이용 계획을 지금 한 2차 세우고 중반 정도에 들어서고 있는데 여전히 재이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이용에 대한 어떤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당히 고도화되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독고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어떤 기술적 안정성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원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GWRS 같은 경우에는 핫処리수를 뭐 그 RO 처리하고 다시 그 재처리해서 그거를 지하수 함양해서 다시 상수 원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고도 처리의 시스템에서 놀란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그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싶었던 점이 이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역 의사와 지역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신뢰를 쌓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시민 모니터링단이나 어떤 정보 공개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신뢰 구축 과정이 오늘 뭐 백명수 이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뭐 사회 부분에 상수처리, 뭐 하수처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4학년 정규 과정에도 들어 있고 한데 그게 뭐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시민한테 교육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 시민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재용이 잘 안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재용을 기업이 또는 시민이 물재용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떤 물 수자원이 부족하고 어떤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책임감으로서 떠맡기기에는 상당히 그런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뭐 그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재이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좀 장기 계약으로 갈 수 있는 수요처 마련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서울시는 사실 공장이 없으니까 친수용수가 정말 중요한 재이용의 수단일 겁니다. 앞서서 뭐 하천유지용수로 많이 사용한다, 그게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시는 친수용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공장이 많은 지역은 공업용수로 사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공업용수를 많이 절대적으로 늘려야 돼라고 한다고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처 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 계약으로다 좀 단가를 안정화시켜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영수 처장님 발표해 주신 디지털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그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물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디지털 트윈, IoT, AI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과 홍수 가뭄 피해 누수저감 너무나 잘 해주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뭐 지금 수출 성과도 냈다고 오늘 발표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에 480개의 정수장이 있고 광역상수도는 그 중에서 한 40개 그리고 지방정수장이 440개가 있으면서 전체 용수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상수도는 앞서서도 이원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인구 감소, 뭐 전문 인력 부족 이런 부분으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뭔가 광역과 지방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걸음마를 같이 해줄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광역은 너무 앞서가는데 지방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맹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국민 물복지 실현. 저도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런 어떤 뭐 지금 밀양 유해 물질도 그렇고 디지털 수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 도서 지역에서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유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모듈형이나 소형 처리 장치 또 그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형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작은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대응 기금을 확대를 해서 국가 인프라 대전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공약 내용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쪽도 이런 기후 위기 대응형 물 인프라 통합 계획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담아서 물 관리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가고 이래서 누구나 그 물 공급 체계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처장님.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조민현 사만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사만의 조민현입니다. 저 업계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서 충분합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물쪽 업을 하면서 기후 변화, 뭐 위기 이런 말을 듣고 산 지가 아마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늘 조금 매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얘기에 비슷한 해법들을 좀 꽤 오랜 시간 듣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뭐 한 10여 년 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우 패턴이 바뀌면서 도시의 침수나 뭐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집안 침하 또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녹조라든가 소독 부산물 앞에서 발표해 주신 과부라 화합물 같은 이런 미량 오염물질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물 인프라에 좀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을 좀 따지고 보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물 인프라가 지금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고 뭐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 되면 전체 물 인프라의 약 한 50-60% 이상이 아마 30년을 넘기는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30년 넘었다고 노후화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30년 이상 된 물 인프라가 한 50-60% 이상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우리가 보통 기후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 가능한 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물 인프라가 이 현황을 따져보거나 위기의 취약성을 보면 이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앞으로 막대한 인프라 교체 비용, 유지 관리 비용은 뭐 아무리 뭐 누구든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들은 이제 지금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환경부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누수나 도시 침수, 집안 침하, 뭐 적수, 조류 독소, 신종 오염 물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당연시 예상이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강론을 이렇게 세세한 말씀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앞에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차치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강론적으로 늘 이런 자리나 이 물 인프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벌어졌던 그 영동지방 강릉 그 취수원 그 수의자로 인해서 제한급수한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강릉시가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뭐 돈이 없다거나 뭐 어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알면서 준비를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 인프라를 현재 현황을 뭐 전국적인 것보다는 각 시설물의 관리자, 지자체, 뭐 관리자별로 이런 우리가 보통 기후 위기라고 말씀하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좀 현황을 좀 분석을 해서 이런 기후 위기가 이런 물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뭔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비가 안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 그 물 관리자들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현재 물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또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위험한 요소가 뭔가,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우리 그 물 인프라를 운영해 온 지가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아마 피부로 말을 안 해도 알고는 다 계실 겁니다. 물 관리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 오늘 그 제목처럼 새로운 정부에 바라고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가 각 물 관리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물 관리자가 그 물 인프라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물 관리 또는 물 인프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서 현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한계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찾아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하거나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이런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늘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취약점과 위험 요소를 발굴한 다음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단기간에 해소를 못하니까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현재 나타나는 이런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고 물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지속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기업에 계셔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그런 플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민현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 논의된 걸 거의 마무리로 해서 우리 김효중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나다 순이었는지 알고 제가 세 번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마무리를 하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을 되게 큰 숙제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엄명수 이사장님께서 새 정부는 속도, 소통,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네, 그거는 정말 아까 처음 할 때 축사할 때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 새 정부의 기조를 또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이라는 게 시민 한 분 한 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오늘 많이 참석하신 우리 서울시라든지 우리 K워터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부 지방유역청 그런 집행체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 들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합하면서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2, 3, 4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인프라 문제여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량하고 수질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인프라에 대해서 가장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가장 핵심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기술 연구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걸 국가가 할 것이냐, 지자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기업이 할 것이냐, 또 시민이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토론 맹승규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복지, 수돗물 형평을 통해 위해서는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방 분권이라는 그 흐름 속에 이 물 문제까지 지방 분권을 깊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정부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또 흐름 속에서 이 재정 당국이라든지 또 지방 분권을 담당하는 그런 다른 부처의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이 물 문제를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분담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참 딜레마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백명수 먹는물 네트워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형이냐 분산형이냐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수공에서 발표해 주신 AI 문제가 수공에서는 지금 광역정수장 AI 표준을 국제 표준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오히려 AI는 지방정수장에서 필요하다. 그래야지 물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고도 예방하면서 우리 그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꼭 지방 정수장 AI 뭐 표준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 그건 저희가 재정 당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좀 설득해 갈 거 설득해 가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체 중에 하나가 기업이죠. 하수 제이용 문제에서도 기업 사례들 포항 사례, 구미 사례 많이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또 정부의 책임은 민간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더 물안경국하고 같이 좀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삼성전자에서 황우성 상무님도 지금 토론자는 아니시지만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기업들하고 또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장항댐 신풍습지 이제 조성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도록 정부에서 또 역할하는 것도 한 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우리 먹는물 네트워크에서 나오셨는데 시민분들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나 저희 나라 물값이 결코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해외에 비해서 오히려 되게 싸죠. 몇 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수공에서의 고민도 많습니다. 정수 비용은 점점점 올라가는데 수돗물은 동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얼마 전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있나 하지만 국민들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한 것처럼 저희도 이 먹는 물에 대해서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라도 뒤쫓아가야 된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라물은 참 저도 여기 와가지고 큰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라도 좀 매듭 짓는 좀 로드맵이라도 좀 발표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분들이나 지자체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과학원이라든지 수공이라든지 좀 소통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부라물이 저는 공무원으로서 과부라물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민분들하고 시작해야 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물 문제가 과부라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산업공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산업폐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지자체분들이나 함께 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불암을 하면 항상 낙동강이 떠오르고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의 주제는 아니지만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역사죠. 낙동강 문제를 생각하면 저도 2006년도에 퍼클로레이트가 부산 정수장에서 나왔을 때 그때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훈 교수님, 우리 과불암을 연구하셨던 오종훈 교수님하고 그때 같이 일해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원인을 잡아가지고 처리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과불암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승현 과장님과 좀 집중적으로 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하면서 우리 맹순규 부회장님께서 유역별 관리 말씀해 주신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분권형과 광역형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가름맛 할 것인가 할 때 유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민현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않으셨지만 민간 기업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답한 것처럼 오늘 이 토론에서 나온 것들 하나하나 명심하면서 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제 생각에는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남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성의껏 그 관련되신 분을 이렇게 알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바란다 국회 포럼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 못하신 것들은 여러 토론자들께서도 따로 이렇게 별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의원실과 같이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